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늘 있어 왔습니다만 그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우리들의 솜씨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홍진채 라쿤 자산 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젊으시네요. 하여간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또. 어쨌든 저는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냥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어려운 장이 참 1년 넘게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요새 이제 어떤 생각하시면서 운영하십니까? 주로 많이 하는 생각 좀 듣고 싶어요. 원래 뭐 시장 전체에 대한 고민은 시장 전체에 대한 판단은 별로 하지 않고요. 그래도 그냥 좋은 회사랑 함께 그냥 길게 가면 되겠지.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끔 또 시장이 지금은 좀 너무 과열돼 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너무 공포 분위기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최근에 한 9월 말 10월 초 이때쯤에는 좀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포가 과도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뭐 자산운용사 대표 입장도 좋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보면서 느끼는 그런 생각도 좋고요. 조금 이건 좀 아쉽다.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주식 투자 인구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원래 주식 투자는 괴로운 건데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계셔서 그거 자체가 아쉽죠. 아무튼 2020년에는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식이라는 이 자산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그 한국의 만성적인 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동하던 이 지배구조에까지도 여러 개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의 퀄리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뭐랄까 그런 건 다 안 되고 모르겠다. 주식은 안 되나 보다. 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주식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항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타이밍을 계속 맞추려고 하잖아요.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주가가 급등할 때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계속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이제 10월쯤에 제가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좀 되게 편한 시기인 것 같다.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싼 주식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싼 주식이 많은 건 알겠다. 근데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현금을 다 소진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싼 주식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좀 씁쓸하고 그랬습니다. 2020년에 직후에 이제 막 급격하게 정말 V자 반등을 할 때 흥분해서 뭐 엄청 비싼 값을 주고 샀고 또 그 지나가면서 이제 폭락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막 지나치게 움츠러들고 모든 걸 의심해요. 야,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계속 이제. 이게 굉장히 낯설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세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만에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학습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게 원래는 되게 긴 시계열에서 우리가 한 번씩 겪는 거잖아요. 대략 한 10년, 20년 정도 주기로. 예.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다가 혹은 굉장히 열광하다가. 근데 요 하나의 사이클을 한 3년 만에 겪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공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자면은, 사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바닥에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어떤 주식 하나 고르고 근데 그게 내일 됐을 때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뭐가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 때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패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좀 이런 차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복잡계라고 하는데 뭐 그런 되게 멋있는 용어까지 갖고 오고 싶진 않고 아무튼 한번 하나의 시행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게 실력과는 무관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는 이게 실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상한가를 간 주식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이런 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되게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인데 이 사고방식이 주식시장이랑은 잘 안 맞는 거죠. 과잉 확신이든 과잉 공포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때로는 뭐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갖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확신은 도대체 뭐 어떤 걸 결여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똑똑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정갈한 마음으로 그냥 공부를 쭉 해왔다면은 그러면은 좋을 때 어떤 이유로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때 어떤 이유로 안 좋을 수 있고 뭐 요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추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의 근거는 무엇인가, 안 좋을 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둘 다 보면은 되는 건데 사람들은 보통 이미 자기의 포지션 혹은 자기가 지금까지의 수익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처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오늘 한 종목을 샀는데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뭐 지나치게 엄밀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데 사람은 이제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확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확률적인 사고라는 게 뭐 그냥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의 퍼센트 계산하고 기대값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저희가 뭐 오늘 수학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확률적인 사고가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제 좋은 교재가 있었습니다. 이 확률적 사고의 힘. 우리 대표님이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연으로 오늘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 뭐 간단하게 어떤 책입니까? 그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률적 사고를 다루기 전에 우선 방해 요인부터 좀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뭐 뇌과학이나 행동경제학 이런 연구를 보면 이 인간의 뇌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적 사고에는 좀 적합하지 않게 진화를 했다.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엄밀히는 우리 신체 모든 기관은 사실 확률적인 사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뭔가를 했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기분이 좋아서 또 이걸 하게 만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내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눈앞에 햄버거가 있으면은 또 먹고 싶어지고 아주 단순한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일종의 확률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A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햄버거를 먹었을 때 기분 좋았던 경험이 더 많다. 그러면은 향후에 뇌가 다른 음식보다 햄버거를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햄버거를 선택하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사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률과는 좀 괴리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던 게 내가 진짜 이 햄버거랑 잘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만 유독 배가 고팠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햄버거밖에 없었다. 뭐 우리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 확률과는 좀 다른데 나는 이게 실제 확률이다라고 믿게 되는 뭐 그런 거에서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연이거나 또 불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받아들인다거나 확실한 걸로 또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인간의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기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한 이 책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편향이 이제 생긴다. 자, 이런 편향 중에 특히 이제 이
투자의 세계에 몸담고 계시니까 특히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편향들은 좀 어떤 걸 이렇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2개 혹은 3개를 꼽는데 한 가지는 경로 의존성, 네,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였더라? 경로 의존성이랑 앵커링 이펙트, 기준점 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망 이론, 데니얼 카너먼이 얘기하는 이론 중에 제일 유명한 건데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이미 나의 매수 단가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 변했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이 가격에 매수했는데 지금 주가의 경로가 이렇게 변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의 미래의 주가인 건데 그럼 미래의 주가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어떤 매수 단가, 현재의 평가 손실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나라는 한 인간의 평가 손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팩터로 집어넣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당사자한테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당사자한테는 내 눈앞에 있는 내 손실이고 내 이익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지워버릴 필요가 있는데 언제나 눈앞에 이제 손실이 얼마다 이득이 얼마다 이게 보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의사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 매입 시점 이후의 주가 경로라는 이 경로에 의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팩터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결정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저는 경로 의존성을 일단은 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이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가 앵커링 이펙트인데 앵커링 이펙트도 경로 의존성과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는데 기준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숫자 하나가 주어지고 나면은 그걸 기반으로 좀 지금의 숫자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뭐 어제까지 한 달 전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7,000원이 됐다. 그러면은 30% 빠졌으니까 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10,000원이 기준점이 되고. 네, 10,000원이 기준점이 되고 사실 근데 그때 그 10,000원이 전혀 정당하지 않은 가격이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일단은 이 시장에서 뭐라고 평가받는지를 아예 배제하고 내가 이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얼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근데 이게 딱 정해진 하나의 값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면은 되게 싼 것 같고 얼마면은 좀 너무 비싸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대략의 범위만 추정할 수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거나 그런 그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부여하는 가격이 얼마지?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이 앵커링 이펙트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망이론은 전망이론은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크게 2가지인데요. 일단은 그 동일한 금액의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느끼는 행복보다 잃었을 때 내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행복이든 고통이든 그게 이익이 계속 커져 나갈 때 내가 추가로 얻는 행복 계속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계속 지속될 때 내가 추가로 느끼는 고통도 계속 줄어들고 한계 체감이라고 하죠. 경제학 용어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2차원 그래프로 그려보면 S자 곡선이 되는데 이게 그 좀 이득과 손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딱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이득이 났을 때 익절, 수익 실현은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났을 때 손실 실현, 손절은 쉽게 못하고 계속 들고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든 원금 회복만 해라 뭐 이러면서 손실의 폭은 계속 길게 늘리고 혹은 물타기를 계속하다가 오히려 원금을 더 많이 투입해서 리스크만 더 늘려버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득은 조금 이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주식을 샀을 때 사람이 또 그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패턴이 사실 뭐 돈 벌 확률, 돈 잃을 확률 반반이라 치면은 돈을 벌을 때는 조금 벌고 바로 털어버리고 손해를 볼 때는 많이 손해 볼 때까지 계속 들고 버티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계속 손실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표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편향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이제 확률적 사고일 텐데
확률적 사고는 뭐 어떤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투자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니까 조금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A라는 주식을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재료 뭐 있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공부를 해놨을 거고. 그럼 여기에서 사실 질문만 살짝 바꾸면 되거든요. 안 좋아지면 어디까지 안 좋아질 수 있을 건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이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이 위아래 레인지가 나와요. 돈을 벌었을 때, 이 길이는 시간 텀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건 뭐 본인 취향껏 하는 건데 아무튼 잘 됐을 때 한 뭐 80% 벌 것 같고 손해를 봤을 때 한 30% 주가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80대 30으로 유리하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에 몰빵을 하면 안 되죠. 언제나 그 마이너스 30은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주식을 우리가 한 대여섯 개 발견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 중에 뭐 하나를 골라서 몰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30%라는 확률은 반반이라 치고, 그러니까 오를 확률 절반, 빠질 확률 절반인데 올랐을 때 80% 오를 수 있고 빠졌을 때 마이너스 30까지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확률 반반으로 마이너스 30이라는 손해의 가능성을 나는 계속 끌어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투자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개별 주식이 향후에 어떤 경로로 가느냐가 나한테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 아무리 내가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확률 분포를 잘 추론을 한 다음에 그런 거를 여러 개를 베팅을 해놨으면은 그러면은 뭐 10개 중에서 5개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5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 전체 포트폴리오는 그러면 한 25% 정도 이익이 났을 거잖아요. 높은 확률로. 여기에서의 25% 수익이 나는 확률은 50% 그러니까 반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우리는 10개의 베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은 개별 주식이 그래서 뭐 A, B, C, D, E, F 뭐 이렇게 주식들을 쫙 뿌려놨을 때 A와 B가 주가가 빠졌다. 보통 그러면 되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뿌려놨으면은 뭐 A, B, C라는 주식이 주가가 빠졌더라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른 주식에 대해서도 뭐 내가 맞췄어. 역시 나는 너무 똑똑해. 이렇게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건데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고 내가 잘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확률들을 잘 추론을 하고 분산을 시켜놨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내가 잘한 것이 개별 주식 A가 올랐고 B가 떨어졌고 이거는 내가 잘했고 못했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위험을 분산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긴 세월을 놓고 끊임없이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시계열로 늘려놨을 때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확률적 사고를 하지 않아도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어떤 선택을 해나갈 때 있어서는 확률적 사고를 해야 또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도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투자의 세계에서 그런 게 특히 많이 관측이 되는데 뭐 누군가가 이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 열광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훌륭한 예언자가 되고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주가의 소소한 움직임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틀리게 마련인데 이 사람이 맞춘 횟수가 누적이 될수록 본인의 확신의 정도는 더 커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본인의 투자 금액도 더 늘어나고 혹은 뭐 빚을 져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베팅하는 금액도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성격이 좀 있어서 그렇게 추종자가 많을수록 그 예언이 실제 결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럴수록 자기 확신의 정도는 더 높아지고 베팅의 강도는 더 커지다가 한번 부러졌을 때 되게 크게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러졌을 때 좀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번 건 실력이었고 지금 이번에 실패한 거는 운이 나빠서야. 혹은 다른 어떤 사악한 세력의 방해 공작 때문에 내가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베팅 강도를 늘리고 뭐 이러면서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죠. 우리 대표님이 또 추천사 쓴 다른 책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보면 앞에 아무리 큰 숫자를 여러 번 곱해도 한 번 0을 곱하면 네. 전체는 0이 된다. 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최근에 여러 번 다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CEO 하워드 막스 뭐 정말 존경받는 투자의 대가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수익이 비록 최대치보다 낮더라도 리스크 보호 대책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됐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설사 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 사고하고 굉장히 맥이 좀 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 여기도 있지만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리스크 리턴 그래프를 요렇게 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그래프는 잘못됐다.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많은 리스크를 짊어질수록 높은 수익이 나오는구나. 그냥 직선으로 그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리스크를 많이 짊어진다는 거는 좋을 때 많이 좋고 안 좋을 때 많이 안 좋을 수 있다. 리스크를 적게 짊어진다라는 거는 좋을 때 조금 좋고 안 좋을 때 조금 안 좋고 이렇게 그 범위가 쭉 넓어지는 이게 리스크를 짊어진다라는 걸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뭐 한두 종목에 투자를 할 때에도 좀 그런 요인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종목에 몰빵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은 되게 좋을 수 있고 되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지수보다 좋은 성과가 났는데 뭐 시장 지수 이기기 쉽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게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리스크가 높은 베팅을 했을 뿐이고 그 위아래 중에서 위쪽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확률적 사고라는 게 진실은 장기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사고가 이제 확률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뭐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은 단일 시행의 결과값에는 무작위성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데 다수 시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결과는 확률에 따른 결과값이 되잖아요. 뭐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테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면서 되게 많은 의사 결정들을 하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그 수많은 의사 결정들이 중첩된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또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데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할 때 1등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는 못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지금 일단 일론 머스크가 워런 버핏보다는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되게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게 옳다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가고 또 어느 정도는 막 시장 자체를 뒤흔들고 스스로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결국은 뭐 세계 최정상에 오르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확률론적 사고는 너무 고루하고 보수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 이면, 이 생존 편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리스크를 짊어지고 막 가자 이러면서 가던 사람들은 되게 잘 되거나 되게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되게 못 돼서 아예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은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안 보이는 거죠. 네,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같이 고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률적 사고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분산 투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은 집중 투자를 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버크셔 포트폴리오 되게 다변화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버핏도 확률적 사고를 너무나 잘 하고 있었고 버핏의 스승인 벤 그레이엄도 가치라는 거는 범위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유리한 확률이더라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